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정조시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조시대, 우리가 흔히 영정조시대를 조선시대 문예 부흥기라고 부릅니다. 르네상스라고 하죠. 과연 그랬을까? 라고 의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제 결론은 아닙니다. 오늘의 제목은 저 요망한 이단 서적은 일절 수입을 금하고 모두 불태우라. 바로 정조가 한 말입니다. 1876년 음력 1월 그 겨울날에 정조가 한 명령입니다. 조선 학문의 종말선언 1786년 병오소회입니다. 조선 학문의 부흥기라고 불리고 있는 지금도 영조와 정조 시대가 정말 그러했는지 한번 기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학자입니다. 노론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연원 박지원보다 연배가 높지요. 그 홍대용이 자기 작은아버지를 따라서 북경으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1766년입니다. 서울 북촌에 사는 이 작은 노론 부잣집 사내 홍대용이 작은아버지, 그 당시에 연행사 사신이었던 작은아버지 홍억을 따라서 북경으로 유람을 떠납니다. 철저한 관광입니다. 북경에는 유리창이라는 작은 큰 서점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눈이 어질어질할 정도로 많은 책도 구경을 했죠. 그리고 북경 사방에 산이 없이 평평해서 소위 말하는 좌청룡 우백호 같은 그런 분간도 필요 없음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홍대용을 섬뜩하게 만든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숙소 부엌에서 벌어진 화재였습니다. 불이 난 거죠. 불을 진화하고 나니까 따라갔던 조선의 역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 집에 불이 나면 옆집을 헐어내 불이 더 번지지 못하도록 할 뿐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죠. 그랬더니 홍대용, 이 노론의 젊은 홍대용이 농담을 던집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북벌을 할 때 불로 공격을 한다면 힘들이지 않고 이 오랑캐들을 평정할 수 있겠구먼.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중에 역관 한 명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요. 언젠가 이 북경 내 정양문 문물에 불이 났는데 자그마치 불이 났는데 물차 10여 대로 비가 쏟아지듯이 물을 뿌려대더이다. 잠깐 사이에 불이 꺼졌더이다. 이렇게 교묘한 기계가 있는데 화공을 이 사람들이 겁을 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차? 수차? 조선인으로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한 기계가 오랑캐 수도에 있었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때는 벌써 희미해진 관념이기도 했지만 이 관념적으로 남아있던 북벌이라는 얘기도 이제 꺼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홍대용이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랑캐 땅은 군자가 밟을 바가 아니라고? 그건 편협한 생각이다. 라고요. 그래서 1776년 여행을 마치고 홍대용이 돌아옵니다. 북벌 대이론을 붙들고 청을 오랑캐로 여겼던 이 노론 명문가 청년 홍대용이 귀국 후에는 청나라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북학파의 거두가 됐습니다. 그 뒤를 따랐던 사람들이 박지원이었고 유득공이며 박재가며 이동국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18세기 중엽입니다. 조선 지식인 사회도 그렇게 변하고 있었죠. 조선 22대 국왕 정조가 즉위합니다. 1년 뒤에 창덕궁 인정전 앞들에 풍계석이 설치됩니다. 그때까지 조선 궁궐에는 풍계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풍계석 다들 아시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풍계석은 지금 경복궁에도 있고 창덕궁에도 있고 덕수궁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조가 창덕궁에 설치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정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정전 앞들에 서열이 문란하다. 도를 세우고 이에 맞춰 줄을 서라. 1771년 음력 9월 6일 일성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계석 설치할 아이디어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정조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중국의 예에 따라 도를 세워서 표시하려고 한다. 세자 시절부터 연행사들로부터 보고받고 들은 내용 가운데 질서를 잡는 표석이 청으로부터 그가 배우려고 했던 첫 번째 문화였습니다. 홍대용이
청나라에서 놀라 자빠져서 청나라를 배우자고 했던 그 시점과 몇 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납니다. 1786년 정월입니다. 정조가 창덕궁 인정문에서 문무 관리들로부터 신년 국정개혁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모두 324명이 안건을 제출합니다. 500건이 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높은 사람들은 구두로 보고를 하고 낮은 사람들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보고서를 소회, 품고 있는 바라고 합니다. 이게 병오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병오소회라고 합니다. 목축과 세금, 그리고 무역과 학문, 다양한 분야에서 숱한 개혁안이 쏟아졌습니다. 병오소회라고 이름이 붙은 이 개혁안은 훗날에 병오소회 등록이라는 책으로 편찬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학문에 관해서 정조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앞으로 중국으로부터 요망한 서양 서적 수입을 금하고 중국인과 학문 교류를 또한 금한다. 병오년 음력 1월 22일 조선 땅에서 학문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18세기 후반은 세계적으로 변혁기였습니다. 중국은 건륭제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청나라 전성기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영국이며 이런 유럽 사람들이 와서 교류를 요청하고 있었죠. 극동 지방에 있는 일본에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서구 문물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도 막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대륙을 통해서 조선에도 유럽의 지식과 정보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근대 과학이 있었고 조선인이 서학이라고 불리는 유럽 종교, 기독교도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변화는 새로운 정보와 사상에서 나옵니다. 혁명은 내부에서 불가능합니다. 내부인들이 시도를 하더라도 그 혁명은 외부의 사상과 철학이 유입돼서 체화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정조 시대는 바로 그 변화가 가장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외부 학문이 진입할 준비를 완료한 시대였습니다. 1786년 병오년입니다. 음력 1월 17일 재위 10년째를 맞은 국왕 정조가 문무백관으로부터 변화를 위한 보고서 제출을 명합니다. 닷새 뒤 22일에 보고회가 열리죠.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이 보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와 서면 두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아침, 그 지도자가 새 시대를 위한 개혁안을 보고받고 하나하나 일일이 품평을 하면서 채택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회의는 신중하고 격렬했습니다. 이 큰 아침조에 승지를 일처리가 엉망이라고 사관원 정원이 사소하게 고자질을 하면 형주판사 조시주이라는 사람은 호적을 재정비하자고 제안까지 합니다. 다양했죠. 호조 자랑 이의일이 보고서를 올리죠. 토지 측량을 똑바로 해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진부한 몇 마디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말라. 타박을 줍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죠. 아니 똑바로 하는 말 누가 못하나 이겁니다. 부옥은 이명훈이라는 사람이 또 보고서 올렸는데 군정을 잘 닦자라고 한 겁니다. 잘 닦자라는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진부한가라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타박이 하도 잦아지니까 윤승열이라는 부사직이 진부한 말 중에 묘한 이치가 있는 법이니 잘 들어보시라고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무척 까탈스럽고 까다로운, 그리고 할 말은 막 앞에 질러버리고 마는 그런 지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날 일성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맞는 개혁안이 나오면 정조는 그 즉시 채택을 하고 정책화를 약속하고 결정을 합니다. 정조는 스스로를 군사라고 불렀습니다. 군주이자 스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말년이 돼서는 만천명월 주인옹이라는 자호를 짓습니다. 만갈래 강을 비추는 명월, 밝은 달의 주인옹, 주인되는 늙은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도 많고 지혜도 조선의 최고이며 모든 사람들을 편협하지 않게 골고루 비추는 그런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날 보고가 다양하게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죠. 북학파 관료 박제가 또한 보고서를 올립니다. 박제가는 이미 그 전에 1778년에 북경 여행을 통해서 근대 문물에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북학의라는 책의 이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지껏 제가 전기수편에서 말씀드렸던 박지원, 이동구 이런 사람들과 함께 북학파라는 독특한 학파를 형성을 해서 개방만의 살 길이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가 올린 보고서 이 소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큰 패단은 가난이다. 다른 나라는 사치로 인해서 망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함으로 인해서 쇠퇴할 것이다.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비단 짜는 기계가 없다. 그래서 여인들은 일이 끊겼다. 물이 새는 배를 그냥 타고 목욕을 시키지 않은 말을 타고 찌그러진 그릇에 담긴 밥을 먹고 진흙더미 집에서 지내니 온갖 제조업이 다 끊겨버렸다. 세상이 나빠져서 백성이 가난하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는 나라가 스스로를 속이는 짓이다. 준엄하고 맹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박제가는 대책을 내놓습니다. 대책이 중국과 통상을 하고 서양인을 고용해서 기술을 익히고 4대 부역의 장사를 허용하자는 겁니다. 일본과 티벳, 자바선, 몽골까지 전쟁이 사라진 지 근 200년이 됐다. 이때 나라를 잘 정비하면 10년 뒤에 조선 왕국은 거적대기 초가집을 벗어던지고 화려한 누각이 즐비한 나라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죠. 그리고 믿기 어려울 테지만 이라고 덧붙입니다. 통상을 허용을 하고 상공업을 진흥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만천명을 주인 옹 정조는 시큰둥합니다. 일성문 기록에 따르면 그대의 식경과 뜻을 또한 볼 수 있다라고 비답을 내렸을 뿐입니다. 결국 박제가 제안했던 제안은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합니다. 박제가는 그 제안을 바로 그해 자기 책 북학의에 더 구체적으로 실습니다. 북학의도 언젠가 소개시킬 날이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박제가의 통상과 개혁, 개방을 주장한 보고서는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채택이 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바로 금지와 규제였습니다. 그 명민한 지도자의 눈과 귀를 틔워준 보고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학문에 관한 보고였습니다. 사헌부 수장 대사헌이라고 합니다. 김이소가 보고를 합니다. 북경에서 사오는 책들은 우리 육아의 글이 아니고 대부분 부정한 서적들이다. 이를 금하지 않으면 심술, 마음의 법을 어그러뜨리고 세도에 끼치는 해가 끝이 있겠는가. 의주 국경에서 책 수입을 수색하고 적발되면 의주 부윤까지 처벌을 하게 해달라. 그런데 정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매우 좋으니 아랜대로 하겠다. 그리고 즉각 의정부한테 입법을 지시를 하고 평안도에 대책회의를 명합니다. 또 다른 고위 관료인 사관원 수장 대사관이라고 합니다. 신풍지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올해 정월 초하루에 일식이 발생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두가 기강이 없고 귀천이 없어졌습니다. 기강과 귀천이 없어진 이유가 또 있습니다. 중국에 간 사신들이 그 나라 사람들과 만나고 편지와 선물을 주고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주교, 서학이 사회 문제가 되던 때였습니다. 신풍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문물이 기강문란의 원인이었으니까 이를 금하라는 겁니다. 교류를 사회 기강문란의 원인으로 꼽은 거죠. 아까 서적 금지에 의해서 이번에는 교류 자체를 금하자는 겁니다. 사신들이 가게 되면 사신의 공식 업무만 수행을 하고 수행원이 됐든 사신이 됐든 절대로 개인적으로 그곳의 관료들이나 아니면 학자들과 만나지도 말고 뒤로 돌아와서 귀국해서도 교류하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조가 바로 답을 내립니다. 금지할 뿐만 아니라 새로 처벌 방안을 마련하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병어 소의 보고 대회를 열기 바로 전날에
대사원과 대사관에 임명이 됩니다. 정조는 정식적이고 공식적인 정치도 물론 행했지만 비선 조직을 통해서 이 정치를 미리 기획하기도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두 사람을 미리 대사원과 대사관에 임명을 해놓고 이 권위 있는 기관장으로 하여금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이 규제책을 개혁안으로 올리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굳게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서적 수입 금지 그리고 인적 교류 금지 조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당일 그 자리에서 비변사에 의해서 법령으로 공식화됐습니다. 당일 올렸는데 당일 법령으로 공식화됐다? 이것도 뭔가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 내용이 8가지였는데 대충 이렇습니다. 중국 사람들과 개인적인 왕래 금지, 필당 금지, 선물 및 편지 금지, 적발 시에는 압록강을 건너온 뒤에 처벌할 것, 그리고 요망한 이단 서적을 수입하기를 금지라고 이를 적발할 때는 이 책들을 불태워버릴 것, 마지막으로 적발을 실패한 의주 부유는 처벌할 것. 층층이 규제 일변도인 겁니다. 서적 수입과 인적 교류 금지였죠. 박제가가 제안했던 통상과 교류는 전면적으로 부정이 됐습니다. 성리학적인 기강을 문란케 하는 모든 학문 서적은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 금지령이 더 구체화가 됩니다. 범법자는 즉시 조선을 압송해서 장을 치고 그 상관도 연좌를 시켜서 책임을 지고 책은 불태우고 이를 감독하지 못했던 서장관, 그러니까 사신단의 넘버 3죠. 이 서장관은 의주에 유배를 보낸다는 처벌 조항이 삽입이 된 겁니다. 1787년 음력 10월 10일에 탄생한 처벌책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납니다. 1792년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서적 일체에 대해서 수입 금지령을 내립니다. 정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질기고 글자도 큰 조선책을 놔두고 왜 얇고 종이도 얇고 글씨가 작은 중국책을 사서 보는가? 내 그 이유를 안다. 누워서 보기 편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게 어찌 성인 말씀에 대한 도리인가? 중국에서 그나마 수입하는 책들이 성인들, 성리학의 옛사람들, 공맹주 이런 사람들이 쓴 글들인데 그 글들이 조선에 다 있다. 그런데 왜 글씨 작고 종이도 얇아져 찢어지기 쉬운 중국 책을 자꾸 수입을 하는가? 다 이게 성인들 책을 누워서 보기 편하기 때문에 이걸 사서 보려는 거 아닌가? 이거는 성인 말씀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 명분 하에 아예 이단의 유입 통로를 끊겠다는 뜻이었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선비들 글은 내용이 빈약하고 기교만 부려서 옛사람 채취는 없이 조급하고 경박해서 평온한 세상 문장 같지가 않다. 낡은 문체를 완전히 고치고 금하라. 낡은 문체를 완전히 고치라. 돈혁구체라고 합니다. 1792년 음력 10월 19일에 정조가 내린 명령입니다. 돈혁구체. 옛 문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라. 옛 문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시 유행하던 천박한 청나라 문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선언입니다.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들이 3가지 반정이 있습니다. 중종반정입니다. 연산군을 끌어내린 중종반정. 그리고 인조반정이 있습니다. 광해군을 끌어내린 반정입니다. 그 다음에 18세기 말 마침내 조선의 정신세계를 뒤집어엎겠다는 문체반정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정조가 즉위하고 이듬해 풍계석을 설치하고 질서를 강조했었습니다. 그게 정조입니다. 그 지도자가 10년 만인 1786년 병어 소외로 학문 통제를 본격 가동시켰습니다. 6년 뒤 조선 지식사회를 자기 달빛 아래 가두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문체선언의 공식적인 계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문체 반정을 정조가 어떻게 진행을 했고 조선은 어떻게 암흑으로 침몰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일의 다역사입니다.